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염승환 이사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기 갔다 왔거든요. 그 옥천. 아마 어제 보신 분들,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거기 좀 강연회가 있어서 한번 좀 갔다 왔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밤늦다 보니까 좀 굉장히 피곤하네요, 오늘 진짜. 그래서 오늘 좀 오전에는 사실 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 좀 아까 라이브 하고 나서는 좀 쉬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컨디션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좀 괜찮아졌고, 그래도 정리는 다 했고. 근데 이제 오늘 요런 내용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 내구재 교체 주기, 코인 탱크, 타이어, MZ는 영패션을 입는다. 뭐 미디어 이게 이제 제일기획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고요. 요거 이제 현대백화점 반도체 수요 전망치 올라갔고 또 그 기술 투자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유하고 유한양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좀 아쉽더라고요. 임상 실패는 아니거든요. 근데 참 주가라는 게 예측이 안 됩니다, 진짜. 예, 임상은 잘 나온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높았어요. 아무튼 그랬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너무 좋고 여전히 로봇 전쟁 어제 이제 해드리려다가 이제 못했던 거죠. 에너지 전쟁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오늘 또 들을 예정이고 사실 어제 강연하면서 한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 입문을 하셔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테마주 있잖아요. 뭐 그 코로나 치료제로 돈 좀 버셨다가 또 왕창 까먹고 뭐 비슷하시더라고. 대부분 그때 많이 시작하셨고 또 제가 어제 그 이제 택시 기사분 께서 그 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구만전자 자기 물려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는 왔는데 예. 근데 어쨌든 다들 결국엔 좀 비싸게 살 때 비싸게 사서 산 게 좀 가장 큰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확실히 주식은 비싸게 사서 큰 돈은 못 버는 것 같아요. 예. 싸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익 냈다가도 자꾸만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정답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한양 ENG 아까 오전 라이브 때도 그랬는데 한양 ENG처럼 올해 한양 ENG가 초전도체 테마로 급등한 거 아시죠? 그때 제가 이건 줄여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매도 매수 얘기 잘 안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경고 사인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막 주가 2만 원 갔을 때는 파시라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얼마예요? 14,000원 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기업 가치랑 무관하게 어떤 테마 타고 가면 그냥 파셔야 돼요. 그냥 잘라야 됩니다.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도입니다, 매도. 예. 그냥 운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운대로 챙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양 ENG가 기업 가치가 오르고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서 막 기업의 레벨을 그러면 팔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 들고 가되 너무 올랐을 때는 근데 주가라는 건 또 올랐다가 막 30%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싫으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한 30% 정도나 50%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조선주가 그렇잖아요. 조선주 한국 조선해양 13만 원 갔다 10만 원 왔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절반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절반 정도 내가 장기 투자하는 가운데 사고 파는 건 저는 괜찮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분도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SOE를 그래서 자기는 트레이딩을 했대요. 저도 이제 SOE를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트레이딩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짧게 하고 나와야 되겠다. 예, 그러면 그거는 딱 올라갔을 때 그냥 팔아버려야죠. 그런 업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가 얘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직접 또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투자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수익 난 게 마이너스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험 그것도 경험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경험합니다. 어떻게 최고점에 팔고 그걸 다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다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파는 게 맞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들고 가는 게 맞았고 예. 이럴 때는 짧게 그냥 트레이딩만 하는 게 맞았고 이런 업종은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체화하신 다음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예, 아무튼 많은 뭐 분들하고 대화도 해봤지만 어제 이제 그 질문해 주시고 저랑 좀 얘기를 좀 오래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많이 느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 완벽해지고 싶어 하시고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예. 최고점에 팔고 싶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짐을 벗어놓으시고 자기가 아는 것만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렇고 뭐 보수들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고맙죠. 막 그분 같은 경우는 어제 그분은 다 적으시더라고요. 모든 걸. 예. 그냥 이거 다 적어요. 노트에.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야, 이번 성공하시겠다. 그 생각은 했는데 근데 그게 자기의 의무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의무적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기한테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취할 것만 꼭 취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제가 이걸 왜 다 하냐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다 서로 보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다 해드리는 거고 이 안에서 여러분마다 모두 다 다른데 그걸 다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구재 교체 주기 4년석이 매크로 얘기거든요. 난 매크로 안 봐. 그럼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결론만 들으세요. 내년에 제조업 경기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크로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 중요한 거면 이거를 좀 들어보시고 이렇구나. 그럼 메모해 놓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에 맞게 제발 시간을 아끼셔서 제가 그나마 이걸로 시간을 아껴 드리긴 하지만 더 아끼셔야 됩니다. 이거 듣는데도 1시간 걸리고 정리하는데 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힘듭니다. 힘들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그 시간을 단축하고 집중하고 몇 개로만 그래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내구재 교체 주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주요 통설 중에 하나가 내구재 교체 4년설이에요. 그래서 21년 2분기에 내구재 소비 정점. 내구재가 뭐예요? 오래 쓰는 거. 가전, 가구, 뭐 컴퓨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2분기에 가장 많이 샀고 지금 9개 분기 2년 지났죠. 이제 그러니까 바닥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나면 플러스 전환한대요. 근데 이제 바닥을 지났으니까 나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가 많이 위축됐지만 제조업 경기 좋아진다. 내구재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이익은 제조업이 더 민감하니까. 통화 정책은 고용과 서비스에 민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안 좋았던 게 제조업 경기는 둔화되니까 기업 이익은 줄어드는데 금리는 낮추질 않고 올려버렸죠. 왜? 고용과 서비스는 좋으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던 거죠.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될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이니까 이 조합에 의하면 내년에는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긴축 고용 서비스가 둔화되면서 긴축을 덜어내지 않을까. 그럼 한국한테는 좋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게 반도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반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데이터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가 이렇게 높았다가 바닥 찍을 때가요. 이제 침체될 때가 2년 정도 지나면 바닥을 찍는데요. 그럼 그때는 더 나쁠 게 없죠.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건 더 나쁠 게 없을 때예요. 좋을 때가 아니라. 그럼 이제 이게 맞다면 지금 9개 분기 2년 지났으니까 이 논리면 맞다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업 보고서도 많은데 제가 일단 오늘은 뭐 거의 코인테크 하나 정도만, 예, 우리가 예전에 했던 보고서들 있죠. 그러니까 좀 겹치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걸 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이거 들으시라고 할 필요는 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코인테크 하나 정도는 오늘 좀 뽑아봤고요. KB에서 나온 건데 왜냐면 신규로 목표 주가 제시했고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이제 관련된 자동화, 2차 전지, 예, 그쪽 공장 자동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제조사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죠. 예,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우리나라 주요 고객사들 뭐 삼성, SK, 뭐 LG, 그다음에 자회사가 탑 머티리얼즈 아시죠? 예, 그 회사 통해서 소재 사업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수주가 많이 늘어났어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대규모 수주 공시도 지난달에 했고, 스텔란티스 합작사, 오하이오 혼다, 애리조나, 조지아 현대차 요런 쪽으로 아마 수주가, 왜냐면 여기 이제 공장들이 건설되니까 이쪽에도 이제 공장 건설이 되면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쪽에 자동화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수혜가 예상되죠. 그러니까 코인테크는 이제 우리가 다 기업을 봤을 때 이거죠.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전방 산업이 구조적 성장이냐. 근데 어제 한 분이 그 항공주를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공주가 구조적 성장주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항공주 구조적 성장주 당연히 아니죠. 사이클이죠. 예. 이 여객 수요라는 것도 사실 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좋아지긴 하지만 무한정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예. 인구는 한정돼 있고 거기다 고금리 고유가인데 여행 수요는 줄겠죠 또. 근데 그 사이클이에요. 안 좋을 때 투자해서 좋을 때 팔아야 돼요. 그런 건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죠. 뭐 코인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미국 투자 확대되면서, 단 이제 여기서 핵심은 구조적 성장 좀 맞아요. 아, 그 산업에 속해 있구나. 그건 좋다. 그럼 이제 장기 투자할 요건 하나 생기는데 보셔야 될 거, 그러면 이 많은 2차 전지 장비 회사 중에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냐 이걸 봐야 돼요. 예, 그건 수주에서 나옵니다. 수주랑 영업이익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수주도 많고요.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가 넘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 지금 모든 걸 다 자동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기업은 경쟁력이 있구나. 이게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실적 체크하고, 예. 그렇게 분석을 하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도 해보고 또 아, 내가 잘못 봤으면 또 손절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모든 배터리 탑이 다 들어가고 요새 이제 무인 운반 시스템, 또 AMR 자율 이송 운전, 이 기업들도 올해 주가 너무 좋았죠. 근데 제가 이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게 보니까 오늘 그 현대차 우선주가 좋더라고요. 이 V1텍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뭐 자율 이송 주가 보시면 좋을 땐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당시에 우리가 보고서 봤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엔 여기 어디였어요. 그때로 기억납니다. 그때도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바닥은 아닌데 그 생각을 했는데 주가 거기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가버렸거든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놓쳤잖아요. 만약에 안 사야 돼요. 근데 이럴 때 산단 말이에요. 이제 못 참고, 야, 자율 이송 로봇 이렇게 시장 좋은데 뒤늦게 쫓아가요. 반토막 나버렸어요. 거의. 이런 일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못합니다. 이렇게 주가 좋을 때. 예. 그러니까 뭐 VM텍이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 항상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내가 놓쳤거나 아무리 좋아도 늦었다 싶으면 일단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 훈련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참는 거, 매수를 참는 것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성공해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아니, 눈앞에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딱 보이는데 그거 참는 것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참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요새 뭐 루닛 같은 것도 보세요. 루닛, 급락, 뷰노, 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오버할 땐 오히려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고. 예. 옛날에 그 LS도 기억나시죠? LS 그때 제가 이건 아닙니다. 이게 상한가 같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저럴 때 흥분한단 말이에요. 막 흥분해요. 이제 진짜 뭐가 있나. 예. 조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런 일들이 나올 텐데 잘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예, 제가 뭔 얘기하다 갑자기 이쪽으로 갔죠. 아, AGV. 아, 요거 얘기하다 V1텍 생각나가지고 T-로보틱스랑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좋죠. 이 시장 커져요. 분명히 커져서 끝난 건 아닌데 그런 좀 상황들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막연하게 주가 높을 때는 투자하지 말자.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내년 예상 실적 대비로는 퍼가 10배 이하로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전환사채가 한 80만 주 있어요. 그게 약간 좀 부담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휘청일 때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투자보다는 한번 확 휘청일 때 내용은 좋잖아요. 내용 괜찮으니까 한번 주가가 휘청일 때 그때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타이어는 좀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신차용 타이어 뭐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회복 속도는 좀 둔화된다. 교체용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올 웨더 그러니까 사계절 타이어 있죠. 이게 좀 수요를 방어 중에 있고요. 원가는 하락해요. 이 부분은 좋아요. 운임도 떨어졌고 가격은 이미 1분기에 올려놨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도 다시 원위치 됐죠. 최근에 그때 한번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도 똑같아요. 이걸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트레이딩입니다.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트레이딩. 장기 투자 예측이 어려워요. 이런 원가들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되게 이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운 업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원가 있죠. 원가. 고무 가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판가를 인상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정유업종 비슷하죠. 사실 양극재도 똑같아요. 양극재 리튬이나 이런 거 가격에다가 마진 붙여서 하는 거니까 사실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구조예요.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해요? 리튬 가격 같은 거. 근데 됐던 이유는 이제 워낙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고성장을 하니까 Q가 성장하니까 물량이 그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타이어는 뭐 그런 게 성장한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보다 뭐 더 많이 막 1년에 차가 8천만 대 팔리는데 뭐 갑자기 1억대, 2억대 팔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타이어 쪽도 괜찮아진다. 근데 역시 뭐 한국 타이어 쪽이 가장 뭐 그래도 예, 국내 대표 기업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배송희 연구원님이 요거는 꼭 뭐 이거를 투자해라 이런 거보다도 아 지금 이런 트렌드가 있고 제가 요즘에 강연회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양극화. 저도 제가 했던 얘기 줄 중에 저는 현대백화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강연회 때 그 양극화 소개하면서 저 여의도 더현대 근데 그런 이제 약간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좀 공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플렉스는 끝났다. 리오프닝 구간도 끝났고요. 그래서 의류를 많이 샀는데 밖에 나가느라고 이제 그것도 끝나가고 철저한 양극화입니다. 명품은 정말 비싼 거 초고가 에르메스 브루넬로 쿠치네 이게 뭔가요? 저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라 잘 모르겠고 에르메스 예. 여기가 선전하고 있고 실제 상류층이 소비할 요즘에는 그러니까 상류층이 그 불과 1,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는 뭐가 유행했죠? 막 이제 약간 과시용이죠. 과시도 있었고 로고를 보여줘요. 나 버버리야. 나 루이비통이야. 그런 게 좀 있었죠. 지금은 반대로 갑니다. 로고를 감춰요.
일명 로고리스 브랜드, 그러니까 뭐 올드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유행합니다. 요즘엔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건 더 잘 되고 있고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싸거나 예, 그 낮은 가격대 구간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들, 좀 개성 있는 제품들 이런 걸 MZ 세대들은 선택을 하고 있죠. 근데 백화점이 영패션이 20, 30대를 타겟팅 하잖아요. 근데 영패션이 대부분 옛날 브랜드예요. 아주 오래된 브랜드들. 예, 그런 브랜드들이 여전히 많죠. 근데 그 브랜드들은 노후화됐죠. 예. 근데 아직도 그런 브랜드가 훨씬 많죠. 백화점에. 근데 요즘에 백화점에서 영패션 성장률이 높대요. 그 배경은 뭐냐면 새로운 영패션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저 현대 서울에 있는 그 맛땡킴이래요. 저 이거 잘 몰랐거든요. 이런 브랜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맛땡킴 혹시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더 현대 서울에서 단일 매장 1등 했대요. 매출 12억 월. 최상위 백화점 의류 브랜드가 월 2억 벌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기 더현대 가보시면 MZ 세대들이 정말 많죠. 예. 이거 엄청난 돈을 벌어버렸고, 예.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패션이 새로운 이런 영패션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 가서 돈을 씁니다. 그렇다고 엄청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맞는 게 뭐죠? 돈은 쓰고 싶어요. 근데 많이 못 써요. 당연하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디 브랜드.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죠. 지금 트렌드. 그냥 올리브영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MD 새로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영패션 백화점이 진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홈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물건 이제 어떤 상품을 구색할까 이런 게 MD잖아요. 아, 이번에 이 상품을 넣을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패션에도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기성복보다는 뭔가 이제 개성 있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영패션이 원래 온라인 기반인데 온라인에서 소비자 브랜드 이제 저기 백화점으로 가니까 새한테 다 좋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생기니까 더현대 서울 가서 한번 사볼까? 온라인에 한번 보다가 진짜 한번 입어볼까? 가서 예. 어떻게 또 매장 꾸몄나 궁금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브랜드는 당연히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좋죠. 인지도 오르는데. 예. 그리고 외형 성장이 가능하고 또 백화점은 집객력과 수익성 개선이 좀 가능하고 또 기성 영패션 브랜드는 웬만한 백화점에 다 입점해 있고 예. 차별화가 사실 없죠. 근데 이 브랜드만 요 백화점에 들어가 있으면 일로 갑니다. 그래서 더현대 서울이 잘 되는 게요. 이번에 그 파이브 가든 있죠. 그 세계 3대 수제 버거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백화점이 없는 걸 유치시켜 버려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한테 윈윈한다. 현대백화점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주가 요새 또 그때 한 7만 원 갔더니 다시 또 내려왔더라고요. 참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 아주 길게 보시기 참 어려운 섹터는 맞아요. 왜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좀 코인테크랑 반대로 업종 자체가 구조적 성장 업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저는 현대백화점 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더현대 서울이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 거의 매출 1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20, 30대가 매출의 절반인데 매출 1조. 놀라운 거죠. 왜 20, 30대는 백화점에 잘 안 갑니다, 원래. 그죠? 예. 근데 대단한 거죠.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이제 그걸 따라서 리뉴얼을 했는데 객수가 50% 늘었다고 합니다. 백화점 명품 의류 매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꼭 제가 뭐 이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트렌드구나. 지금 MZ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거기서 어중간한 브랜드는 더 안 될 거고 예. 이런 브랜드가 되니 기존의 기성복 브랜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섬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여성복 항상 1위 하면 한섬 뭐 마인도 있고 타임 뭐 이런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시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기존의 기성 복들은 그런 트렌드도 좀 이해하시면 될게요. 옛날에 이제 보복 소비할 때 그러니까 소비는 어쨌든 줄었고요. 이렇게 로고를 다 드러내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은 올드머니로 간다고 합니다. 백화점 입점 주요 신규 영패션 브랜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맛땡킴. 주요 점포별 매출 순위거든요. 여기 더현대서울이 작년에 거의 9,500억 찍었고 아마 올해 1조 넘을 겁니다. 1위는 뭐 강남이고 신세계. 예.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계열 쪽이 좀 많이 올라오죠 실제. 요게 맛땡킴이래요. 요게 브랜드가. 예. 제가 이제 이건 홈페이지 가서 캡처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입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입고 싶은데 제 나이값 해야죠. 예. 근데 왠지 예, 괜찮아 보입니다. 예. 저는 저런 니트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요게 이제 여의도 더 현대 서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회 때마다 이 사진 많이 보여드려요. 예. 여기 더 현대 서울 기획하신 분 상 줘야 된다고. 현대백화점에서. 예. 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마트랑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아무튼 이게 공원 같죠. 이게 백화점물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는 백화점이 공원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공했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만큼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래서 대장주다 뭐 그 얘기인데 경기 침체로 광고주들 예산 축소되면서 방송사 광고 안 들어오니까 방송사 투자 줄여서 안 좋죠. 그래서 주가 다 안 좋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광고 또 드라마 제작사는 미국 작가까지 파업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괜히 1등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핵심은 제일기획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이 안 좋은 업황에서 이렇게 증명하면 인정하자 이 얘기고요. 제일기획은 예상보다 실적 좋을 것 같고 삼성 외쪽의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과 인도는 조금 감소하지만 내년에 파리올림픽이 있어서 유럽은 반등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그때 17,000원 8,000원 할 때 제일기획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던 이유가 배당만 한 7% 가까이 나왔거든요. 7%. 지금은 2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져 있죠. 주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배당으로 버티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치죠. 근데 제일기획을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적절히 오르면 그러니까 18,000원에서 지금 실적을 유지하면서 그냥 안 움직여요. 그럼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주가 올라와서 한 10에서 20% 수익 났다. 정리하시고 또 내년에 또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또 좋은 배당 수익을 주는 가격으로 확 빠져요. 또 사놓고 가만히 계세요. 예, 그런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는 배당주 가지고 트레이딩 하겠다. 괜찮은 전략이에요. 배당주만. 그 특징이 있으니까. 계좌 한 개 정도. 그러면 이거는 크게 손해볼 건 없죠. 뭐 안 되면 배당 받으면 되니까. 예. 그러다 수익 나면 좀 정리하고. 예. 안전판 역할은 본계좌랑 좀 따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좋은데 지금은 조금 올라왔으니까 좀 관망하시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너무 안 좋았지만 더 나쁠 게 있을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최악입니다. 사실 삼중고. 그러니까 이 돌려받는 제작 비용이라든가 방영 횟수 줄죠. 방영 횟수가 반토막 났어요. 그럼 매출이 반토막 나야죠. 근데 매출은 반토막 아니에요. 20%만 줄어요. 그만큼 잘한 거죠. 왜? 제작비가 비싸진 걸 많이 만든 거예요. 네, 대작은. 그래서 물론 시청률이 좀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최근에 유미의 세포들, 뭐 개미가 타고 이런 것들 모두 합치면 도적 있죠. 최근 넷플릭스. 그거 한 편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3개 만들 거 하나 만드니까 제작비가 크면 좋죠. 제작사 입장에서. 왜냐면 돌려받거든. 저런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넷플릭스가 일정 마진 붙여서 제작비 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제한적이죠. 되게. 해외 성과도 좋고 더 빅도 프라이즈 애플 TV 납품하는 거 이것도 예. 이번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재계약하면서 좀 비율도 더 올라간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좋아. 지금 업황이나 이런 건 너무 안 좋고 파업도 있고 그런데도 이런 환경에도 이렇게 잘했으면 인정하자. 그래서 뭐 주가도 워낙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드라마 제작사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뭐 다 안 좋은 거 다 반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요 전망치 상향인데 트렌드포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래에셋 김영건 연구원이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정말 올해 반도체 잘 보셨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 분이 올해 1등주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분은 반도체에선 올해는 인정해야 된다. 예. 예. 제가 올해 본 결과는 가장
그 올해는 반도체는 좀 잘 맞추신 거야. 근데 이게 잘못 치셨다고 영원히 잘 맞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꼭 염두에 두세요. 예, 절대 영원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니. 근데 그만큼 올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자기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스마트폰 수요 전망치도 올라갔고요. 대당 탑재량. 그러니까 6기가, 8기가, 16기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그다음 공급 초과율은 뭐냐면은 수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죠. 저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감산하니까 좋은 거죠. 공급이 적으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메모리 계약 가격도 전망치로 올렸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제도 이제 만나뵌 분이 그 강연회에서 메모를 다 하시던데, 이런 거 메모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시고, 아 지금 반도체 상황이 이렇구나, 아 실제 좋아진, 그냥 그렇게, 아니면 한 줄로 스마트폰 수요 전망치 올라가서 반도체 탑재량도 올라가고, 반도체 생각보다 괜찮아지네, 진짜 확인되네, 이렇게 간단히 쓰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예, 이런 숫자까지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보여드리려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이번 이제 보고서를. 그래서 어쨌든 설비 투자 하향 조정도 마무리 돼가니까 내년에 소부장도 나쁠 거 없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전히. 근데 다만 하이닉스나 일부 기업들 너무 오른 건 사실이니까 뭐 지금 따라가는 건 저는 좀 솔직히 반대입니다. 오르지 않은 건 괜찮은데 너무 오른 거는 좀 기다리자, 그 말씀드리고 싶고, 금리 상승의 역설이라 그래가지고 하이난 연구원이, 버냉키 옛날에 연준 이사가 2005년도에 뭐 연준 의장 했거든요. 되기 전에 미 국채 투자가 금리 하락의 배경이 있다. 중국과 사우디가 옛날에 돈 많이 벌면 뭐 했냐면 미국에 채권을 샀어요. 채권 사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오르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럼 채권 가격과 금리는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 평생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넣으셔야 돼요. 채권 금리와 가격 정반대. 그래서 채권 가격을 예측을 하면요, 금리가 나와요. 근데 중국 사우디가 막 사요, 채권은. 그럼 가격 오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돼요. 아, 금리 떨어지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가 실제로 저금리였죠. 지금은 어때요? 탈세계화 시대죠. 미국, 중국, 사우디 사러 간 게 안 좋죠. 그래서 채권 팔아요. 채권을 팔면 반대로 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오르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거예요, 예전보다. 그게 하나의 이유죠. 그리고 아시아 수출국들도 예전보다 무역 수지가 안 좋으니까 미국 증권 투자 여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구조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채권 줄이고 다른 거죠. 그래서 사우디 국부 펀드가 막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게임회사 막 지분 투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른 거 투자하는 거. 미국 채권, 옛날 같으면 미국 채권 사는데 이제 그런 거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더 높아져요. 채권 수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레리 서머스가 2013년에 자기가 봤을 땐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대요. 근데 바꿨어요. 고물가 고금리로. 저는 뭐 무조건 고물가 고금리보다 일정 부분 전 동의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가요. 옛날보단 무조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제 구조 자체가. 근데 엄청난 고물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AI가 나왔거든요. AI는 단위당 비용을 줄여버려요. 생산성을 높여서.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물가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예전보다 높은 물가는 저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만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하게 내가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채권 투자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아니 미국 국채가 5%를 줘요. 미국 국채. 우리나라 은행주들 지금은 이제 좀 늦었지만 한때 10%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그런 안전자산들 있죠. 금리 많이 주는 그런 것들도 내 포트의 일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사실. 금리가 높을 때는 주식에 할인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 결국 금리 상승, 고금리의 장기화, 거기에 따른 투자 확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GDP,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미국 경기를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고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GDP 투자. 예. 또 거기다가 국방비 지출 뭐 해야 되고 뭐 복지 비용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정부 주도로 늘리면서 GDP를 방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미국의 건설 투자 늘어난 거. 이게 그러니까 일회성이냐 아니냐의 판단이거든요. 항상 보실 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진다. 근데 특히 IT 투자 많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딱 느끼는 거예요. 뭐죠? 아, AI 투자 많이 되는구나. 로봇 투자 많이 하는구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투자하는구나. IT 투자가 저렇게 늘었어요. 실제.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계속 좀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을 뭐 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예, 라고 해서 한번 좀 자료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한양이 오늘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임상 실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주가 보면 막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이거죠. 무진행 생존율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진행 생존율 중간값이 시장이 기대하는 게 26에서 30개월 정도. 뭐 많게는 30개월 이상도 기대를 했대요. 근데 이게 23.7개월 나오니까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죠. 뭔가 쇼킹하진 않다. 근데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고. 근데 이거 타그리수라는 이제 폐암 치료제가 이게 거의 독보적이죠,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은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랑 화학 치료제 있죠. 그거랑 섞어요. 섞어서 하는 게 한 25점 몇 개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유한양인 거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근데 그걸 쓰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화학요법은 뭐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막 머리 빠지고 그 항암 치료 받다가 그게 이제 그런 화학요법. 그러니까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그 멀쩡한 세포까지 다 죽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화학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그리수에다가 화학요법을 했을 때 그거랑 이거랑 큰 차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쓸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유한양의 렉나자가 더 경쟁력 있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근데 시장 반응은요 30개월 이상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왜 30개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던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좀 아쉽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잘한 건 맞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그동안 좀 높아진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데이터가 다 안 나왔고요. 부작용 발생 비율이라든가 전체 생존율 있거든요. 이것도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명확할 것 같고 이걸 이제 주도하는 그 얀센은 어쨌든 그 일단 요 마리포사 요 임상 제목이거든요. 이거 근데 요 마리포사와 관련된 신약 FDA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얀센이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 이걸 판매 전략을 펼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은 하지 말자. 다만 그동안 주가 오른 상태에서 눈높이가 높았던 게 좀 아쉽게 됐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데이터로 해야 보다 명확하게. 근데 이제 임상 실패라고 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임상 실패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만큼 이게 바이오 투자라는 게 정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예, 이 시장의 눈높이, 기업이 원하는 거, 예, 참 그런 게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가에는 그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보고 야 이거 임상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임상은 성공은 했어요. 임상 성공인데 예, 기대치에 약간 못 미달한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김일영 연구원님이 이제 고용 이번에 소매펌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너무 잘 나왔어요. 소매가 예상이 0.3인데 0.7 나왔어요. 그리고 웬만한 소비가 다 증가했어요. 근데 이건 9월 데이터니까 학자금 대출상은 10월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10월 데이터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그건 11월에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소비가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보진 마시고 10월 데이터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일단 분명한 건 9월까지는 뭐 고유가니 고금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소비가 좋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정말 단단한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고소득층이 경기 영향 안 받으니까 돈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일견 타당은 해요. 왜냐하면 소비심리 지표 이거 설문조사 하거든요. 근데 소비심리 지표는 꺾였어요. 이거 이제 응답자 수 비중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심리 지표가 꺾였다는 건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이 더 많으니까 안 좋게 느끼는 거죠. 근데 고소득층은 비중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소매 판매 늘었는데 소비 심리 지표는 꺾였다. 그 얘기는 뭐죠? 이 고소득자들은 타격 안 받고 오히려 돈을 더 썼다는 얘기랑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동안 저축한 것도 있고 여전히 또 휘발유 지출을 좀 줄였대요. 그 돈으로. 왜냐면 9월 달엔 휘발유 값이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본 게임은 10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11월 돼서 확인을 해야 된다. 분명한 사실은 9월까지는 너무 좋다, 미국이.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식을 볼 때 미래를 보고 하지 과거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도. 경제 운영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지표는 9월 지표예요. 이미 지나간 지표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경제를, 정책을 결정해야 되니 참 어려운 거죠. 예.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 10월 데이터는 또 모르거든요. 왜냐, 10월에 학자금 대출 상환 들어갔죠.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높아졌죠. 자동차 노조pháp 더 이어지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반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그 내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어제 해드리려다 이제 못해드렸던 그 로보도, 이게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길고요. 예. 저는 좀 구해봤어요. 제가 구했거든요. 어떻게. 예. 근데 어쨌든 메리츠증권에 그 요약한 것만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김주성 연구원님이 자기 이제 그쪽 어디죠? 텔레그램에 거기다 올려주신 건데, 일단 첫 번째가 AI 워다. 예. 모빌리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계속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찾아보고, 왜 저도 잘 모르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쪽이 여기입니다. 저는 AI랑 자율주행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제일 관심도 많고, 예, AI는 또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왜 세상이 바뀌니까 이쪽으로. 예,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첫 번째 특이점은 인간 지능이 진하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원초적 데이터 디바이스는 인간 지능이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또 질적으로 막 도시가 탄생하고 전문가들이 단출하면서 지능이 진화된다는 거죠. 우리 혼자만의 지능이 아니고 이제 집단 지성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기술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개선되고, 생산성 개선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가 없다면, 세탁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특히 여성분들을 해방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인류 최고 발명품 중에 하나로 세탁기를 꼽잖아요, 실제. 예. 가사 노동의 많은 부분이 제일 힘든 게 손빨래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시켜줬죠. 근데 그런 기술 개발이 없었다면, 예, 나은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한 시간을 다른 걸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물론 뭐 지금도 손빨래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예, 대부분 세탁기 쓰시잖아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인터넷이 없었다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없으면, 제가 이런 모바일이나 인터넷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만약에 제가 KTX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냥. 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KTX 타러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표를 사야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뭐 티켓 구매할 때, 예. 시간을 완전히 단축시켜줘요. 내가 할 수 있는 또 이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시를 제가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20만 년이 지났대요. 뭐 그런 어떤 특이점이 발견된 후로. 근데 인간의 이제 지능이 양적 한계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해졌다. 아마 그거를 AI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진하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걸 제어하는 게 로보틱스 예, 라고 좀 하는데 예. 그래서 뭐 딥러닝이라고 아마 기억하시죠? 딥러닝 그 알파고. 예. 근데 이 딥러닝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심화 학습을 하게 된 거죠. 심층적으로. 예. 그래서 2010년대 인공지능이 각각의 그 제한된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만 인간을 추월한 거죠. 뭐 이렇게 바둑을 둔다거나. 네. 근데 멀티모달은 이제 다양하게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말 뛰어나죠. 모르는 게 없어요. 단점이 있죠. 거짓말을 해요. 예,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아무튼 인간지능 지적 생산성까지 추월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AGI는 뭐냐면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예, 실제 인간처럼 사고를 하고 예, 그런 이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닉 보스트롬의 구분 인공지능 현재 오라클에서 저도 이것까진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여기 워낙 좀 내용들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이제 그 이 지니 있죠. 지니가 뭐죠? 우리 그 마법사 아니 마법사인가요? 그 이렇게 요술램프 지니.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면 야 너 이거 내 소원이 이거면 내 소원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진화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넘어서 이제 명령하고 행동해주고 직접 해주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로봇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니가 뭐냐면 아니가 좁은 인공지능이에요. 특정 영어 그것만 잘하는 거. 체스를 잘 두거나 이메일을 걸러주거나 예, 이런 건데 예, 이런 그 지니 영역 내 첫 번째 기준에서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한다라는 그런 좀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 뭐 개발 대상, 이동, 운전 뭐 이런 것들의 용이한 이제 이동 수단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동차가 변하고 있죠. 예. 자율주행 쪽으로 좀 변하고 있고 인공지능 이제 운전 뭐 로봇도 로보택시 같은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시연이 된다면 뭐 경제적 가치가 1경원 이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수행했던 이런 행동을 이제 로봇이 하는 거고 이거를 모빌리티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노동을 화폐를 자원으로 바꿔놓는 새로운 특이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AI가 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변화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AI를 설명하면서 AI 발전 속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 또 그 선두에 있는 업체가 테슬라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들은 이미 시뮬레이션 기반이에요. 미리 다 짜요. 예. 자율주행을 할 때 미리 다 짜고 합니다. 야, 이럴 때는 이걸 하고 로봇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죠. 미리 데이터를 다 줘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답을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럼 계속 그걸 학습하면 다 맞추겠죠. 근데 학습 범위 외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망하죠. 그게 최대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테슬라. 테슬라는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좀 다른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값비싼 이동 가능 디바이스, 비싼 컴퓨터 플랫폼, 전기 에너지 사용에 의한 이동성 제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있대요. 이동 가능 디바이스도 비싸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컴퓨터 플랫폼. 근데 전기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대규모 서버도 필요한데 돈 많이 들죠. 통신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또 여기 엣지나 클라우드를 위한 에너지 공급 이런 것들이 어렵대요 하기가. 그래서 인공지능 에너지 네트워크 이걸 유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실제로 테슬라고 2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 책에도 나와 있죠. 일론 머스크 책에도. 네, 스페이스 X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인공위성 띄워서 통신 네트워크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VBP, ESS 발전소 사업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전력망 연결도 해주고 에너지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가고 있고, 그리고 X 있죠. XAI 요거 이제 법인 설립했는데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그동안 이제 경기와 연동돼서 뭐 차의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연동이 됐는데 어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그 AI 성과에 따라서도 좀 그 가치 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걸 해주는 로봇 개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계속 로봇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집에다 로봇을 한 대씩 놓고 싶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전쟁 23년도 2009년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보급량이 이제 1,200만 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를 선도하는 업체는 테슬라하고 중국 회사들. 왜냐면 이들은 가벼워요. 태생이 그냥 전기차로 시작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그러기 어렵죠. 기존의 내연기관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건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못 바꾸면 망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으로 못 넘어가는 기업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이거를 타고 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테슬라를 추격하는 기업은 토요타를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토요타가 1등인데 토요타가 지금 잘 못하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모바일폰 산업과 많이 비교하죠. 2009년도 그때랑. 그때 스마트폰 모바일폰 시장 침투율이 2009년 하반기에 15%였대요. 얼마 안 됐죠. 그때 아이폰이 2%예요. 점유율이. 그때는 아이폰이 1등 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나올 때인데 그냥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뭐 삼성이 기억나세요? 삼성 옴니아폰? 아주 어마어마한 욕이란 욕은 다 먹은 그 폰이죠. 옴니아폰. 이게 뭐냐. 근데 삼성은 그런 욕 먹어도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잘한 거죠. 어쨌든 갤럭시 만들어서. 갖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살면서도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굴곡이. 정말 엄청난 굴곡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런 굴욕적인 걸 견뎌내고 절지부심해서 이겨내는 기업이 있고 그냥 또 그 반대 이때 노키아는 안 좋아한 거죠. 노키아는 그냥 꿀 빨고 있다가 기존의 스마트폰 아니 기존의 핸드폰 너무 잘 팔리니까 뭐 굳이 뭐 스마트폰 우리의 충성곡이 이렇게 많은데 노키아 좋아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망해버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동차 시장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점유율 2%래요. 전체. 뭔가 이제 데자뷰죠.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동차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어떤 게 뭐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자동차에서 지금 앞서가는 건 테슬라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쫓아가는 형국이에요. 미래 자동차를. 근데 현대차나 뭐 폭스바겐 다 똑같습니다. 내연기관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해서 전기차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느냐 이 로드맵이나 이런 걸 잘 제시하면서 잘 넘겨 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걸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그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준성 연구원님도 그 얘기입니다. 주가 할인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가 보다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계속 공유해달라. 아마 정의성 회장님이 잘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좋은 전략들 좀 발표해 주시길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보고서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즘에 이 메리츠 증권에서 작심하고 쓴 것 같아요. 보고서를 시리즈로. 그래서 워 시리즈래요. 전쟁 시리즈.
뭐 실제 총칼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는 에너지죠. 아까 AI 워죠. 예, 인공지능. 두 번째 에너지 전쟁. 그 중심에 ESS가 있다. 메리츠의 문경훈 연구. 우리 ESS 다 배웠죠 한번 예전에 제가 한번 함께 배우기 위해서 알려드렸고, ESS 설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싸게 이걸 전력을 또 이렇게 뭐 이 발전소 사업이라는 게 싸게 얼마나 빨리 설치하냐 이게 좀 핵심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SS라는 거죠. 그래서 ESS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력의 빈 공간들을 메워주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ESS만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테슬라, 플루언스. 예. 그래서 전력 트레이딩을 또 하거든요. 중간에 전력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ESS 소유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그럼 ESS 설치가 증가하고 그러면 또 증가하면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또 소유자의 이익은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이 열리면서 예, 그러니까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죠. 예, 비상 전원 장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건데 여기에 기존의 에너지 업체가 여기 뛰어든 게 아니라 테크 회사, 아까 테슬라 보셨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예,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상 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실제 발전소가 아니라 가상의 예, 발전소죠. 그래서 ESS 태양광 이런 데서 모아놓은 그 전력 자원을 이용을 해서 예, 그 전력도 판매도 하고 예, 중계도 하고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이 ESS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본격적으로 개화해서 커지고 있다. 이걸 하는 회사가 어쨌든 놀랍게도 테슬라예요. 네, 놀라운 거죠.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그리고 최근에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이 이러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ESS한테는 좋아요. 배터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예, 이 설치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업은 플루언스 미국의 미국과 독일이 합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ESS 순수 기업 중에 하나고요. 현재 1위는 테슬라예요. 1위는 테슬라고 아마 플루언스가 2위일 거고 흑자 전환 구간에 아마 내년부터 진입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주로 CATL에서 공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좀 아쉽죠.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납품하면 좋은데 일단 ESS 쪽에선 CATL이 그동안 좀 공급을 했고 아마 다변화될 거라고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선 대표적인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고 아마 서진 시스템이 저기 플루언스 같은 기업들의 ESS를 저 회사는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ESS 운영하는 회사고 서진 시스템은 이제 ESS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제조에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고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주력이 ESS입니다. 그리고 미중 분쟁 때문에 베트남이 중요해지는데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죠. 예. 그래서 대량 생산 갖추고 있고 전공정 내재화하면서 높은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고요. 글로벌 ESS 10개 기업 중에 대부분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플루언스 3위 기업이 포인이래요. 여기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루언스에만 올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주 물량은 3,600억. 예. 그러니까 1등 기업에 거의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고 다만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 대비는 좀 부진했어요. 실적이. 그래서 주가 안 좋았지만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 ESS 관련해선 계속 기대감은 유효하다. 다만 이 기업은 전환사채가 많은 거 아시죠? 그게 단점이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 나갈 때 투자했다가 급등할 때 줄이시고 예. 어쩔 수 없는 게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그걸 줄여야 되거든요. 전환사채. 그게 좀 아쉽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하에서는 부담이 없고요. 20,000원 근처 가면 조금 그 약간의 관리를 하시고 YM텍은 이제 LG엔솔하고 삼성 SDI에 ESS 부품을 주로 납품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렇지만 선진국으로도 공급하는데 이게 주가 안 좋았던 게 중국에서 경쟁이 심화돼 가지고 매출이 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회사들이 뛰어든 거죠. 유럽의 매출 증가로 만회 중이고 그리고 특히 뭐 LG엔솔과 삼성 SDI도 ESS 쪽으로도 앞으로 투자를 더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LG가 LFP 배터리를 ESS 쪽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YM택한테도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ESS용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충전할 때 ESS 이런데 필요한 부품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렌텍은 가정용 ESS예요. 아까 서진은 상업용, 이렌텍은 가정용. 그래서 LG전자랑 같이 만들었고요. 특히 여기 열폭주 관련된 이런 시험에서 다 통과를 해가지고 높은 안정성을 취득을 했습니다. 검증돼 있어요. 예. NCM 배터리, LFP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NCM 배터리가 배터리를 가지고도 화재 방지 테스트에서 LFP급의 안정성을 인증받은 유일한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유럽에도 공급을 했고 8월부터는 이제 북미에, 예, 그러니까 가정용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용인의 신공장 향후 4개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모그립텍은 이제 원래 테슬라의 고효율 그 자성 부품 같은 거 이제 전기차에 필요한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테슬라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제품 중에 하나가 LFP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그 ESS 그 사업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통신 장비나 미국 기관 그 열차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쪽으로 아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자기가 만들지는 않고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번씩 공부했던 기업들이죠. 기억나시죠? 예. 함께 배우기 했던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 보시면 아마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이해 못해요. 어려워요, 되게.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정리를 해드리면 결론 세상이 바뀌고 우리 인간지능 한계가 왔고 생산성은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AI다. AI가 우리의 생활 패턴과 모든 걸 바꿀 거다. 그 중심에 그런 AI를 이용해서 하는 게 로봇택시, 로봇,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또. 그래서 에너지부터 컴퓨팅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기업은 테슬라다. 앞서가고 있다. 자동차도 바뀔 텐데 우리 현대와 기아가 가야 될 방향 그런 거 써놓으셨고, ESS가 에너지 자원에서 중요한 게 ESS 세계 1위가 테슬라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전력 저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가 필요할 때서 꺼내 써야 되거든요. 자동차 말고도. 예, 그런 관점에서 ESS 시장도 커진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한국의 대표적인 부품 회사들. 그러니까 둘 다 성장 쪽이에요. 예, AI든 ESS든 성장하는 산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 여기까지 다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 제가 요 며칠 좀 바빠가지고 전자공신 좀 말씀을 몇 개 못 드렸는데, 예, 이게 전자공시 언제였죠? 어제는 없었던 것 같고, 내부자 매수 중에 10월 16일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10월 16일입니다. 예, 있었고요. 여기 상무님이 어제는 WCP 아시죠? 네, WCP 분리막에서 여기 대표 부사장님 MC넥스가 오늘 좀 주가 견조했는데 여기 민동욱 대표이사가 2.6억 원을 샀어요. 꽤 많이 샀죠. 그래서 MC넥스도 이제는 진짜 좀 바닥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공시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끝나서 시장 보면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급락하면서 안 좋았습니다. 아마 유한량의 영향도 좀 일부 있었고 일부 기업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을 이틀째 대량 매수해서 좋았는데 코스닥은 좀 팔았습니다. 양시장이 조금 엇갈렸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산 업종은 일단 전기전자, 금융, 자동차 이쪽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정말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동안 해운주 많이 빠졌잖아요. BDI 오르는데도. 네, 오늘 이제 대한해운, 흥하해운 좀 좋았고, 히토류는 미중 갈등, 엔비디아 수출 규제, 미국의 반도체. 그래서 히토류주들은 항상 미중 갈등이면 좋아요. 그래서 올랐고, 단발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를 때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은행주 요즘에 굉장히 좋고요. 단 이제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 중에 아까 아침에 라이브 할 때 보니까 20% 이상 수익 났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이익 실현해도 좋죠. 아니 배당보다 2배 이상 나오는데 그럼요, 챙기는 게 낫죠. 그리고 중간 배당도 주잖아요. 그럼 중간 배당은 어차피 받으실 거고, 연말 배당은
뭐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더 높다면 정리. 왜냐면 연말에 배당락 맞아요. 그럼 배당 8%좀 8% 빠져버려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마트도 저는 이마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예. 이마트 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아무튼 뭐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더 나쁠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제는 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좀 뭔가 좀 회사가 바뀌었으면 더 좋겠고 오늘도 건설주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좀 살아나고 있고 자동차주들 오늘 다 좋았어요. 자동차는 미국 소비주죠. 어떻게 보면 보험주 좋았고 영화 관련주도 오랜만에 좀 좋았는데 영화 관련주 올랐다고 보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기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화웨이폰 잘 팔리고요. 삼성전기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사실 화웨이예요.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쪽이 살아나니까 오늘 좋았고 항공주도 여기서 더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는 잘 안 가요. 조금 아직은 답답하고 오늘도 삼성전자 좋았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제 이 보통 메모리 3사는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그래서 결국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안주가 된 거고 정유업종 뭐 이제 바닥이죠. 특히 GS는 배당만 한 6, 7% 나오니까 괜찮죠. 의류주들 미국의 의류 회사들 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다 괜찮았고 그다음에 종합상사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줘. 효성 TNC가 좀 올랐군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피팅주들도 오늘 좀 일부 반등해줬고요. 골프 관련주, 방산주. 그러나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특히 아쉽지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유한양이 정말 잘 되길 바랬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높은 기대를 충족 못하니까. 근데 회사 측에서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회사도 황당할 수도 있어요. 우린 실패한 게 아닌데 왜 이럴까. 근데 주식시장이란 건 눈높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요즘에 안 좋고 요새 계속 좀 많이 흔들리죠. 미용 의료기기 뭐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 임플란트, 코로나 진단, 뭐 치료제, 바이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어디에요? 헬스케어가 다 급락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급락했다. 오늘은 헬스케어가 시장을 좀 밀어버린 거죠. 코스닥에서 유독 그쪽에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좀 장비주들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안 좋았고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GM 있죠, GM. GM이 전기 트럭 올해 말에 양산하기로 했는데 1년 연기시켜 버렸대요. 거기 납품한 회사가 LG엔솔이니까 약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웹툰, 뭐 인터넷, 우주항공, 다 좀 안 좋았고 PCB, 로봇 관련주 또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 AI 주들이 좀 안 좋았죠. 오늘도 탄소 나노튜브도 오늘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보안주도 조금은 밀린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많은 코스닥 기업들, 뭐 테마주나 산업들이 일제히 다 조정을 좀 받는.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일부 기업들 좀 괜찮았지만 많은 기업들의 좀 주가는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는 일단 오늘 뭐 정리만 좀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선전해서 코스피는 좋았지만 그 밑에 있는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오늘 뭐 LNF 같은 기업들은 좀 버티던데 다른 2차 전지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요. 은행주 굉장히 좋았고 삼성전기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해운주도 좀 살아났고 바이오는 뭐 분위기 안 좋고요. 그리고 HLB도 빠졌고 현대차는 우선주가 배당이 높으니까 오늘 매수가 일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진칼은 잘 모르겠네요. 오늘 8% 올랐고 시멘트주들도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 의료주들도 좋았고 제약바이오 여전히 안 좋고요. 의료기기도 안 좋았습니다. 한울바이오파마도 많이 빠졌고 영풍재지는 아마 그
아실 거예요. 이 기업 보시면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조심을 했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보세요. 계속.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늘 왜 한가에 갔는지. 예. 뭐 어디 또 조사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쨌든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도 좀 빠졌고요. SK가스 우리 공부해봤죠. 괜찮죠. 근데 일단 기다려야죠. 뭐. 그러니까 이럴 때 참 그렇죠. 저거 사둘 걸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 내용이 좋으니까. 근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꼭 기다리세요. 저런 경우가 이제 갈등하거든요. 저 지금이라도 살까?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기다리면 꼭 옵니다. 오기는. 오늘 전해액 관련주들 좋았고요. 반도체도 별로 안 좋았네요. ISC가 좀 많이 빠졌고 소부장은 좀 안 좋았습니다. 파크 시스템 여기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에선 대표주들은 좋았지만 소부장은 좀 부진한 가운데 2차전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제약바이오가 좀 급락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안 좋았고 코스피는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됐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제가 이게 편지 읽어드려도 되나요? 어제 그 편지 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편지 읽어봅니다. 옥천에 강의를 오신다는 그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이제 기뻤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와 2차전지 강의하신 자율주행까지 노트에, 그러니까 노트에 정말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공부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너무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본업도 있으시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소액의 테마주가 가져다주는 우연한 수익이 제 자신이 워런 버핏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해요. 주식해서 첫 번째로 이제 대부분 망하시는 게 망한다는 표현이 그런 게 너무 다 주변에 돈 벌고 나도 이제 운 좋게 뭐 테마주로 우연히 들어갔다 큰 수익 나. 그게 주식에서 망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얻어 걸린 거죠. 우연하게 진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24년간 모아놓은 이제 뭐 비장유였다고도 하시는데 참 그때 어리석게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실제 결과가 참담해. 그래서 기본기는 책을 통해 공부해보고 산업분석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좀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정리하고 하는데 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무료로 해주셔서 좀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강의를 한 번은 집중하여 시청하고 한 번은 빠르게 노트에 내용 정리한다. 그러니까 강의를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강의를요 일단 한 번을 빠른 속도로 좀 들으세요. 듣는 다음에 메모를 그때그때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거 듣자. 요거 내가 집중해야 돼.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뽑아가지고 그걸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세요. 그게 좋아요. 다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너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 2배속 정도로 처음 거는요 좀 빨리 들어보세요. 들어서 요거 듣자. 요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왜냐면 그냥 시간이 많은 분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보통 직장인분들은 그거 안 되거든요. 밤에 회사 퇴근하고서 얼마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단축하시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주식을 비쌀 때 사지 마라. 쌀 때 사야 좋은 주식이다. 근데 이게 맞아요. 쌀 때 사셔야 돼요. 수익 크게 나는 방법은요. 주가 쌀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해 있고 남들이 관심 없고 아니면 관심이 갖고 있거나 좀 주가 올라갔어도 좀 초기 국면일 때 아니면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 아직도 그런 경우들. 근데 다 좋다고 할 때 진짜 조심하세요.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다 이거다
이럴 때 주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예. 그래서 언젠가 뭐 유튜브 강의가 끝날 때가 언젠간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염려했으면 아니 건강은 괜찮습니다. 언제나 좀 이렇게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길 좀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예, 그 편지를 좀 써주셨고 아무튼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강연에 가면 좋은 점은 이렇게 또 직접 대면할 수 있어서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어느 걸 힘들어 하시구나 그걸 또 명확하게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다 마무리했고요. 예, 오늘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예,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도 좋은 저녁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